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예상을 깨고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기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수장이 떠난 경호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리고 탄핵 소추 이후 크게 벌어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감의 보수층이 결집을 한 걸까요? 아니면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야당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까요?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는 건지. 그거는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론이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이론이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요, 바라보는 시각 양갈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오늘까지가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날이었거든요. 과연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지만 보통은 나오지 않을 것, 이런 데 무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예상을 깨고 오늘 출석 오전에 했습니다. 방금 보신 그 모습인데요. 자, 박종준 경호처장 저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무언가 본인은 뭔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취지의 설명도 내놓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저게 오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늘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오후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방금 전에 수리됐다는 내용, 사직서가 수리된 겁니다. 그렇다면 경호처장이 이제 아닌 겁니다. 경호처장직에서 떠난 겁니다.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소영주맥 정치사연구소장, 그리고 서정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최경철 위원, 가장 궁금한 게 왜 사직하겠다는 결심을 경호처장을 했을까요? 이거 출석을 하면서 본인이 사표를 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아마 나왔을 때 경찰이 수사 중에 예.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지휘관을 잃어버린 경호처가 움직이는 것과 지휘관이 있는 상태에서 고리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 자신이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도 자리를 비우고 차장 체제로 빨리 그 지휘 체제를 변환한 뒤에 예. 자신은 그 수사를 그 강제 수사를 받는 이런 식의 그 염려를 한 것 같아서 일단 자리를 비우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긴급 체포가 돼서 경호처나 또는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나 아예 사표를 내서 직을 떠나는 게 결과적으로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선제적으로 그냥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게 지휘 체제를 빨리 안정화시켜서 예. 그 경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호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가 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아까 여러 가지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명확한 답변,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최대행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대행은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예. 대규모 경찰 병력이 관저로 그 운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직접적인 수사가 아니라 경력이 이동하는 것은 최대행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것은 경력 이동을 막아라 이렇게 예.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권한 행사를 요구를 하였는데 최대행이 그것을 듣지 않아서 최대행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누적이 됐고 그래서 최대행은 왜 이 무질서 상태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이렇게 경찰과 경호처에 넘겨서 국가기관 간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무질서 상태를 만드느냐 이런 항의의 차원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최대행도 일단 사표를 수리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라는 강력한 압박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행도 경찰이나 공수처라든가 그리고 지금 경호처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예. 모두 다 좀 접촉을 해서 질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일 겁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 지금 최영철 위원은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아예 사퇴를 하고 차장 체제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다. 이런 해석을 좀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출석 전에 사표부터 내고 출석을 한 셈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수리가 됐고요. 글쎄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진짜 이유는 그거겠죠. 한계를 느꼈겠죠. 한계를 느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버틸 수 있는 범죄 혐의자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 뭐 1차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그 본인이 경호처장으로서 버텼으나 점점 경호처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고 예. 심지어 경찰의 압박 자체가 본인들이 말한 대로 이게 불법영장에 대한 부분이라면 3차 소환이든 4차 소환이든 안에서 버티면 되잖아요. 예. 어차피 체포영장 발부되면 그거 갖고 들어오면 버티면 되지요. 그러나 이제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본인도 오늘 출두하면서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버텼던 이유에 대한 소명.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걸맞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 방식에 대해서 나는 그 막아섰던 것이다. 예. 이해달라. 하지만 두 번째, 내가 이 대통령 변호인 측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다. 그러니까 대안이죠. 그 대안이란 표, 대안을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그렇죠. 거부당했다라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 마냥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막아서려고 했던 건 아니다. 정상 참작을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오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입장은 출구 전략입니다. 경호처에서 더 이상 같이 있어봤자 예. 현재 안에서 경호처장, 차장, 경호부장, 그다음에 가족부장 이 네 명이 지금 김용현과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그 바로 밑에 있는 차장 김상훈 차장이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예. 마당에 지금 현재 강성 어떤 그 경호 체제를 주장하는 바와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처럼 조금은 온건파의 주장이 그럼 경호처 내 지휘부 안에도 약간의 결들이 다르다 이 말씀인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한계를 느끼고 예. 여기에서 이제 나가지 않으면 같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하더라도 예. 참작이 된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본인 스스로의 법적 대응을 위해서 어떤 출구 전략으로서의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분의 이 분석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체포돼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빨리 경호처 조직을 안정시키고 이 체포영장 저지를 지속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사직서를 낸 거 아니냐라는 해석과 반면에 본인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애를 썼지만 한계를 느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에서 사직서를 낸 거 아니냐는 해석. 글쎄요. 본인이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는 모릅니다만 오전에 했던 이 발언으로 뭔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서동기 변호사. 지금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요. 아직까지 뭐 나왔다는 얘기는 없는데 사실 출석을 했을 때 경호처장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저지했던 경호처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호처장직에서 떠났어요. 이제는요. 오늘 중에 사표가 수리되면서. 자, 그렇다면은 경호 업무로 돌아갈 가능성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긴급 체포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오늘 이제 이미 오전에 이렇게 결국엔 출석한 상황에서도 뭐 개인적으로는 과연 긴급 체포까지 진행이 될까 조금 의문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오전에 나온 얘기가 긴급 체포가 아니면 조사가 다 끝나면 다시 돌아갈 텐데 그러면 다시 또 관저 경호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긴급성의 측면에서는 긴급 체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소환에 응해서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이 긴급 체포를 하려면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영장에 의한 체포와는 다르게 증거인멸이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 그리고 긴급성 이것들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예. 일주일 만에 어쨌든 출석을 했으니 그렇다면 과연 이걸 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지 일단은 뭐 3차에 응한 거긴 하지만 일단 조사에는 응한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그 점 때문에 긴급 체포가 실제로 이루어질까 조금 의문이 있긴 했는데 예. 지금 결국 사표가 수리됐다라는 이 보도를 봤을 때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긴급성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처장을 체포해야 될 만한 그런 급박한 사유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긴급 체포를 진행할 만한 명확한 이유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졌고 예. 나아가서는 긴급 체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법원에서 뭐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기각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하고 나선 또 이게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또 풀어줘야 되는데 예.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현재 상황을 종합했을 때 법원에서 결국 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굳이 긴급 체포까지 나아갈 상황은 아니라고 볼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도 사직서를 내고 이게 수리될 거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했겠죠 아마도요.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조사에 응할지 여부조차도 그것도 사실 불투명했는데.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이 사표 수리가 될 것이다는 것은 뭐 정말 이해하기가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오늘 상황인 것 오전부터 방금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장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일이 속도감 있게 굉장히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가 경찰 소환 요구를 받은 인물은 박종준 경호처장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 경호처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사직서가 수리가 됐으니까. 박종준 전 처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휘부도 역시 소환 통보를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날짜로 받았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자, 박종준 경호처장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했어요. 지금까지 3차 통보인데 3차 때 응한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통보받은 인물이 경호본부장입니다. 이광우 경호부장. 오늘까지 2차 통보예요. 근데 오늘 안 나왔어요. 불응한 거죠. 그리고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차장. 그럼 경호처 내 2인자거든요. 내일이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거예요. 내일 과연 나올 것인가? 이거 아직 미지수죠. 그리고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내일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도 과연 나올 것이냐. 여기 2차 통보예요. 이렇게 좀 4명에 대해서 오늘 내일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중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오늘 출석을 했고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사이에 사직서가 수리가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내일도 경호처, 특히 경호차장 주목받겠죠. 내일 오전에 과연 이 상황에서 출석할 것인가. 이건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출석한 거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윤곽근 변호사인데요. 경호처 간부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 붕괴 그리고 불법적으로 대통령 체포하려는 거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휘부를 붕괴시켜서 체포 집행하려는 거다 지금. 일방적인 소환 요구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죠. 이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최경철 편집위원.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제 직을 떠난 거예요. 사직서가 수리됐으면. 그러면 지금 경호차장 체제로 대행 체제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경호처의 체포영장을 저지하겠다는 그 상황. 이게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지난번처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 경호처가 막을 겁니다. 지난번하고 달라진 사항이 없다. 처장이 떠났더라도 그렇습니다. 차장 체제로 가면서 여전히 저지를 할 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서 예. 굉장히 지금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란 것은 약간 깃털만큼이라도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면 예. 그 피의자가 승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수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 그러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강제 수사를 하면 그 저항권 그 굉장히 크게 발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공수처가 사실 공수처법에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는데도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가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가지 않고 서울 서부지법에 가서 예. 영장 쇼핑 논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배척함으로써 예. 법관이 법을 입법했다는 예. 그러한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굉장히 이 수사에 구멍이 많이 뚫려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여러 여론조사,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아니 대통령 수사는 적법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특수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니까 예. 이거 뭐 수사가 뭐 이래 이런 식의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편에 커튼을 걷어보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수사를 빨리 재촉해서 그리고 탄핵 심판을 빨리 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심까지 사기 때문에 예. 이러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강제 수사를 멈추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든지 이때 수사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무질서한 상태만 계속되고 그리고 저항권은 더욱 강화되고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강제 수사를 일단 멈추고 임의 수사를 바꿔서 그리고 탄핵 심판 이후에 대통령의 신분이 대통령에서 뭐 떨어질지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이후에 좀 더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수사가 충분한데 지금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측의 저항만 세진다. 저는 임의 수사로 빨리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소정민 변호사께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을 떠났어요. 사퇴를 하면서 수리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 대행 체제로 경호처가 운영되게 됐거든요. 근데 내일 이 김성훈 경호차장은 내일 소환 통보 요구를 오전 10시에 받은 상태거든요. 내일 출석을 할까요? 경찰에?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현재 처장이 출석을 했다면 그렇다면 차장도 출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워낙 이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해석이 조금 부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부터 해서 예. 혹은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뭐 표현을 하고 그래서 출석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등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예.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어쨌든 내일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결국 출석을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드는 것으로는 뭐 여전히 이 경호 업무의 그런 중요성을 들어서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네 그런 점을 일단 그럼 혹시 만약에 내일 경호차장이 출석을 안 해요. 네 그렇다면은 경찰 국수본 차원에서는 체포영장을 혹시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전부터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예. 뭐 경호처장이나 혹은 경호차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다가 끝까지 불응할 경우 이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예. 그걸 이제 뭐 다음 주쯤에 동시에 집행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까지 집행을 할 그러니까 것이다.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하면서 경호처의 그 저지를 무너뜨린다. 약간 이런 전략이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일 만약 이제 차장이 출석을 결국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이런 시나리오가 또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경찰 입장에서는 내일 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 아까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본인은 대안도 요청했고 중재도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뭔가 중재를 해달라 대안을 달라고 했지만 답을 못 얻었다. 그럼 뭔가 불상사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경호처 지부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동요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내일 김성훈 차장이 예. 출석을 하게 되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무책임에 대한 항변, 뭐 압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나 차장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안 나온다면 이건 또 다른 해석. 이거는 뭐냐면 내부에서 어차피 박종준 전 차장이 본인의 입장이 묵살이 됐고 결국엔 실세는 지금 현재의 차장이 예. 주도했다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입증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차장, 조금 더 처장과 차장이 생각이 달랐을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강경책으로 가자. 뭐 체포영장 부분이 뭐 별거냐. 예. 우리가 버티면 된다라는 막가자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했던 거. 최근에 보면은 추미애 의원인가요? 제보였죠. 당시 1차 충돌 시에 발포 명령까지 검토가 됐었다. 근데 그게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아니라 실세인 김성훈 차장이 그런 부분들을 주장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내부에서 좀 부딪힘이 있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출석 여부를 보면 그 사실을 미뤄짐작한데 예. 그게 사실로 드러날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이 움직이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변호인들이 아니면 어떤 뭐 부장판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주장을 하더라도 예. 범죄 피의자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의 입장 자체도 절차적 하자가 있건 없건 간에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법원의 판단이 정해지는 순간 예. 그 사법 시스템을 따르는 게 대한민국의 룰이고 법치입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내일 경호처의 그 차장이 어떻게 지금 이 법원의 이 체포영장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의 출두에 대해서 나서는지 그거를 보면은 향후에 경호처의 이 방향이 예. 결정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금 입장이 계속 속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차례대로 좀 전해드리죠.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 앞두고 위헌 요소 없는 특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최근에 어제죠.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특검, 내란 특검법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달라는 요청일까요? 위헌 요소 없는 특검을 요청했다. 그리고요. 여야 합의에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 특검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위헌 요소를 좀 제고하고 여야가 합의해달라는 요청을 했네요. 이런 입장이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립, 국민 불안케한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안타까운 입장도 전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요.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국회 법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의 소위를 통과했다. 그럼 절차가 좀 남긴 했어요. 근데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어제 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발의한 그러니까 제3자 추천 내용을 담은 그동안 여당에서 좀 반발했던 내용을 조금 완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여당은 반발하고 있는데 이 특검법안이 지금 국회 절차를 통과하기 시작을 했다. 뭐 아직 여러 단계 남았으나 시작됐다는 내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뭐가 숨가쁘네요. 지금 오후 들어도 굉장히 뭐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주제 역시 연관이 돼 있는데요. 넘어가 보죠.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명 투입입니다. 경찰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앞서 1차 조사 때는 한 100여 명 정도로만 나와 있었거든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인원이.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만 한 1000명 정도를 지금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에 몇 대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해서 저항하는데 잡아가지고 수갑 채워서 가면은 국격 떨어지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항을 하거나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가 수갑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관적 경호 인력을 추가 배치하라고 직접적 지시는 있었지 않았고요. 경호처장으로부터 우리 100이라고 202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게 적법하지 않은 업무에 그 부대를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거절한 사실이 있고요. 기본 업무 외에 동원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은 거고요. 자, 오늘요 경찰이 주요 지휘부를 소집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오후에. 그 왜 소집했을까요? 뭔가 이 체포영장 집행 2차 집행을 앞두고 뭔가 이른바 작전을 논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국수본입니다.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 소집. 경찰의 광역수사단은 굉장히 강력한 수사 조직이거든요. 집행력을 갖고 있는 수사 조직입니다. 근데 이 책임자들을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설명돼 있죠.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이 대상이다. 아마도 2차 집행에 대한 논의 그리고 법적인 문제점 이런 거를 아마 논의 따져본 것 같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일단 연상이 되죠. 굉장한 경찰력을 갖고 있는 조직의 수장들이에요. 여길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지금 경찰 특수단이 공문을 보냈대요. 수도권에 아주 큰 4개 경찰청에. 경찰청 산하에 있는 경찰청들이 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서울, 그다음에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인천 경찰청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경찰청들이 조직들을 갖고 있잖아요. 안보수사대, 형사기소대, 반부패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어떻게 보면 경찰 내 핵심적인 조직들을 대상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 투입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찰청 내 이 조직의 인원을 따져보면 1000명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찰이 1000명 이상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 서종민 변호사. 네. 이거는 이 정도로 경찰이 이번엔 기필코 체포영장 집행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나타내는 걸까요? 네, 충분히 그런 의지가 표현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이전에 경찰, 그러니까 1차 집행 때 경찰이라든가 혹은 뭐 공수처 포함을 해서 120명 정도 이렇게 1차 때는 그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 나갔을 때도 사실 실제로 집행이 정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투입됐을 때 충분히 많은 인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수준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8배가 넘어가는 1000명에 가까운 그런 인원이 또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정말 이번 2차 집행은 더 이상 3차 집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한 번에 끝내겠다 이런 의지가 다분히 보이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0명을 투입을 한다. 어떤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0명씩이나 경찰력이 동원이 되는. 물론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만 곳곳에서 보이는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은 이런 징후들이 계속 보인다는 거죠. 혹시 이게 경호처에 대한 소영주 수사님, 네. 경호처에 대한 혹시 이 뭔가 신호 또는 압박 이런 걸 계속 보내는 걸까?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경호처라는 조직 자체가 나름대로 경호의 훈련이 잘 된 이런 인력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인에 대한 체포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조직범죄를 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별이었어요. 다 3개, 4개. 아주 뭐 고위 장성급들이. 그렇죠. 장성들이었어요. 장성들이 예. 무슨 그분들은 격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다 조사받고 긴급 체포되고 예. 구속되고 그리고 기소돼서 지금 뭐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두머리 그 대통령만 지금 경호관들을 내세워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범죄 피해자를 처음 경찰은 겪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상사 경호관들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실탄 발포라든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는
수적으로 제압을 하지 않는 이상 같은 수로 가서는 그러면 그 물리력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숫자로 결국에는 경호관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경호관들을 제압하기 위한 어떤 포석도 깔려 있고요. 또 압박을 통해서 지금 경호처 내부의 여러 가지 동요, 왜 내가 이 불법적인 상황에 있어서 판단이 되지 않는데 내 인생을 걸고 해야 되지? 예. 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압박을 가해가면서 이것도 뭐 전략이라고 봅니다. 체포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호 임무, 경호 업무를 하고 있는 이 경호처 직원들의 생각을 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지인에게 보냈다는 어떤 메시지 내용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춥고 불안하다. 공조본에서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수처 경찰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올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앞에 생략된 거는 체포영장 집행을 이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다수 직원들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 서 있는 정도.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까 지금? 물론 한 경호처 직원이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 내용이라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 건지 뭐 일부의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여기 보면 지휘부와 무슨 라인 얘기를 하죠. 여기는 살아있지만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 마지못해 감수하는 중이다. 빨리 상황 종료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랍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의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도 좀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호처를 믿고 일을 하는 것이지 경호처가 불안하니까 일부 양보하고 가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경호처 직원들의 안전과 이런 것을 걱정스러워 하실 뿐이지 경호처 직원들 사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법을 일부 양보하는 선에서 가려고 한다. 그것은 절대 오해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군대처럼 굉장히 상명하복이 중요한 조직에서도 위헌 위법함이 명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군사법원이 명확하게 한 사건입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불법한 명령에 복종해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형사처벌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사례를 보면 위헌 위법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저는 아주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혼란이 있을 때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의미 있는 판결이 잘 나왔다. 최영실 의원, 방금 확인한 황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경호처 직원 한 명의 어떤 메시지 이거 보면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경호처 직원들도 사람인데 뭐 이런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착잡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뭐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에 동참해야 하는 경찰도 뭐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비 경찰들이 한 서너 배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죠. 보통 집회 시위 진압을 할 때.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지난번에 150명 들어갔으니까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넣겠다는 거잖아요. 10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1000명을 더구나 그 의경들도 아니고 전부 다 직업경찰관들로 그렇습니다. 넣겠다는 건데 4개청의 직업경찰관들 1000명을 일시에 넣는다는 거는 수사기밀성 확보가 안 됩니다. 다 노출이 된다는 거죠? 노출이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지역의 주요 큰 경찰청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면 다 노출된다는 거죠? 그게 다 노출이 되고 그리고 외곽에는 또 의경들이 들어가서 외곽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도권의 그 경력들만으로 안 됩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 다 가면 지금 광화문 시위할 때 부산, 대구에서 다 갑니다. 지금 몇백 명씩 올라갑니다. 그게 또 기밀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체포 작전이라는 게 긴밀성이 유지가 않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또 다세에 나가서 노출돼서 앞에 시위대 집결하고 그런 무질서한 상태를 경찰이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하러 출동해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긴밀성도 유지가 안 되는 이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또 충돌이 일어나고 예. 시위대끼리 충돌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정도 되면 임의 수사를 해야 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전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대통령만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어렵고요. 대통령을 내란, 외환제 외의 형사소추를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도 이러한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흔들리면 국민의 기본권도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수사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지금 왜 굳이 이렇게 체포하려고 지금 지적을 지금 저 최경철 위원이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을 줬죠. 헌법상의 형사법상 불소추권 두 가지 빼고는 다 줬습니다. 헌법상 내란죄 외환죄 빼고는요. 어떤 형사법상에 있었던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특전을 줬죠. 그 특권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내란죄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에게 그것도 특권을 줘. 헌법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상 수사와 기소에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권을 누려야 되나요?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에서 정한 사회적인 법치의 기준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내란죄를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저질렀으면 그게 실수였든 아니면 본인의 망상이었든 판단이었든 간에 최소한의 형사소송의 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내놓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철조망을 쳐놓고 버스로 막고 철조망에 면도칼을 놔두면서 인간벽을 쌓고 이게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의 격으로서 할 일입니까? 이미 본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 본인의 권한만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의 어떤 격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참 국민이 통탄할 일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대통령이 일말의 어떤 염치가 있다면 걸어 나오셔서 수사 받으셔라. 그러면서 충분히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 시스템이다. 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확인해봤던 경호처 직원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2장 소개해드렸는데 첫 번째 장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그 맨 앞부분. 이게 언론에 이 부분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춥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잖아요. 지금요. 이거 그리고 요즘에 굉장한 추위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춥고 불안하다. 그리고 뭔가 제대로 빨리 공조원이 했으면 좋겠다. 마지못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요. 또 다른 경호처 직원이 이번에는 가족에게 뭔가를 보낸 메시지가 또 알려져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비단이니까 이거는 군 소속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이 아니고 이거는 이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군 조직입니다. 55 경비단 수방사. 그러면 여기 군인이거든요. 군인의 얘기인데 본인 어머니에게 뭘 이런 게 보냈대요. 자기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걸로 지시 불이행 처벌이 더 큰가 공무집행 방해 처벌이 더 큰가 그런 걸 물어보더라. 이 어머니가 전한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 소정비 변호사? 네. 그럼 물어보죠 한번. 지시 불이행 처벌이 더 큽니까? 군인 신분인 거예요 지금? 지시 불이행 그 처벌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공무집행방해 이번에도 그냥도 아니에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라고 그러잖아요. 이 처벌이 더 큰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면? 일단 비교를 하자면 결국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이제 형 자체가 법정에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특수공집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5년 징역 이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특수 그러니까 다중이 공무집행을 방해를 한다라고 하면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이하 그리고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러면 설정이 되는 거죠. 최대 따져 보면은 7년 이상의
7년 6개월까지가 형이 가능한 죄목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만에 하나라도 이제 이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다친다라고 예. 하면 이제 이때는 상해까지 문제가 돼서 상해? 특수집행 방해 치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상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예 벌금형도 없고 최소한 이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또 차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 이제 형이 너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뭐 이와 반면에 이제 항명죄가 그러니까 지시에 불이행을 해서 예, 지시 불이행 문제가 이건 된다. 어떻게 되냐 이거죠. 뭐 이게 지금은 전시나 뭐 사변 상태가 아니니까 예. 이 규정에 의하면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하면 비교를 하자면 결국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더 큰 처벌 문제가 수위가 될 더 수 크다는 있다. 거네요.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렇게 일반 사병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사병이 이런 것까지 걱정을 물론 해야 지금 되는 이 군 쪽에서는 사병은 이런데 뭐 동원되거나 이런 거 안 한다. 딱 선을 그었죠. 사병은 안 된다고 절대로. 예. 네, 그런데도 이제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무척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하긴 합니다. 손흥민 변호사, 지금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 죄요. 아까 뭐 사병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지만 경호처 직원의 경우도 향후에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이 좀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된 뒤에는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경호처 직원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협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지금 경호처 직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직원들은? 뭐 일단 공무원 신분 특히 지금 상하 관계가 뚜렷한 그런 조직상의 직원이긴 하지만은 예. 앞에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명백하고 만약에 그게 명백히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 상당 수준의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예. 이제 뭐 벌금 이상의 그런 또 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이후에는 이제 그 연금까지도 결국 공무원이니까 취소가 연금 됐습니다. 문제가 있군요. 네. 그런 문제도 사실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 큰 문제뿐만 엄청나게 큰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경호 업무를 맡고 있는 지금 그 관저 안 또는 그 주변 밖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이 직원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안에서는 명령을 내려서 저지해야 된다. 근데 밖에서는 저지하면 공무집행 방해 이거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이 뭡니까 지금 도대체. 아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이거 걱정된다.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죠. 이런 입장을 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뭐 가슴 아프다는 얘기까지 꺼냈죠. 이런 내용들 아까 전해드렸는데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국민 불안케 마음이 아프다. 이런 대립 있어서는 안 된 얘기죠. 그리고 방금 전에 경호처 직원의 얘기 또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그 내용도 좀 하나 확인해 볼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속보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경호처 직원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 낙인. 아, 또 거기 분위기가 이렇다고 또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딜레마 상황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제는 여당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맹윤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등장했죠. 맹윤. 뭐 이 줄임말인데 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맹렬한 뭐 친윤 뭐 이런 표현을 줄여서 맹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 그걸 넘어서 지키자 이런 걸 강하게 주장하는 여당 내 의원들을 맹윤이라고 최근에 이 표현이 붙었습니다. 두 명이 꼽히는데 우선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으로 꼽히죠.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5일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어떤 집회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뭐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이렇게 쭉 묶여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 참 윤상현 최고래요. 윤상현 최고. 이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 아유 감사해. 아니 그래
본교에 또 갔다 오시고 다음 대통령은요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내가 윤 의원한테 물러줘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성스러운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있는 그 모습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야 영어 연설 잘하대. 그때 나한테 한번 보내주셨잖아.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다시 살아나면 외무부 장관 시켜달라고 해봐요. 그렇게 영어 잘하시는데 말이야. 어? 대통령을 잡겠다고 생포하겠다고 생쇼 또 여론 재판 망신 주기 하지 말고 좀 정당한 기관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해달라. 그에 대해서는 내란죄 수계로 말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모습 그리고 앞서서 지난 5일 저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맹륜이라는 표현이 요즘에 좀 붙어있는 대표적인 여당 정치인 윤상현 의원 모습이었는데 정광훈 목사와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극찬이 오갔고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이게 글쎄요 이걸 톡담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좀 이 시위 집회 현장에서 좀 오간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당 정치인 한 분이 지금은 전 현역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여당 정치인 한 분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어설프게 간저 가가지고 그 뭐 정가운 목사 집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자신들이 뭐 그냥 보수의 아이콘인 것처럼 그런 뭐 모양새 비추지 말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서 호가호연 그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수영 교수장님. 네. 윤상현 의원의 최근 모습이었어요.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 둘이 이제 맹륜이라고 부르죠. 뭐 아주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방어한다고 하는데 참 이게 이 권력이란 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루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광훈 씨라는 분이 예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손자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거리두기를 계속했었어요. 엄청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태극기 부대와 그 단절한다고 해서 끊었었습니다. 예. 근데 다시 돌아와요. 정광훈 씨로. 그리고는 90도로 인사하면서 존귀하신 목사님.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의 어떤 구국의 어떤 결단 등등을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의 이런 어떤 투쟁 방식이 성스러운 전쟁. 이런 표현들을 그 국민의힘의 이 중진 의원이 한다는 거. 이게 국민의힘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보수 정당의 명맥을 해왔던 정당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까지 떨어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정광훈 씨랑 윤상현 의원이랑 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라는 이렇게 혼란에 처해서 난리통에 있는데 지금 대통령 하시면 되겠다. 내가 대통령 하려고 했다. 외교부 장관 하셔라. 참 한심한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육두문자가 속에서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근데 참 하나 국민의힘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는 맹륜이든 찐륜이든 친륜이든 뭐 멀륜이든 간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농도 측정이 정광훈 씨와 얼마나 가까운 이 농도 측정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서의 그 공당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철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왜 저런 모습이 최근에 좀 비춰졌을까, 저런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데 특히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관해서 왜일까입니다. 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수의 결집 가운데 정광훈 목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당이 문제인 게 정광훈 목사에게 자꾸 의존하는 것, 야당이 문제인 게 김어준 씨한테 자꾸 의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약간 이렇게 여야로 대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분들은 극단의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극단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단의 목소리를 내는 쪽에 팬들이 많이 몰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팬들이 몰린다는 거는 표가 몰린다 이 뜻입니까? 뭐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정당이 바닥에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이 이루어지고 정당이 또 이루어졌다가 헤어졌다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당은 약하고 밖에 저런 장애 세력은 아직도 무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꾸 일탈을 하는 것이죠. 정당 안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자꾸 뭐 김어준이나 정광훈 씨나 이런 사람들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당을 더 튼튼히 하고 정당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 외곽으로 나간다면 아마 중도층들은 자꾸 이탈을 할 것이고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런 것을 지향해야 된다. 여당은 정광훈 목사를 조심해야 되고 야당은 김어준 씨를 꼭 조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맹류로 꼽히는 의원,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이 있죠. 어제 기자회견을 주선을 했는데 이게 큰 논란이 됐거든요. 어제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방공 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청년들과 연대를 맺게 되었다. 그 청년들의 주자들 가운데 한 분들이 아니실까. 백골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이유는 입법 폭거, 힘의 논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백골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이 기자회견과 기자회견 주선한 걸로 알려진 내용이 큰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반응과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독재 정권의 상징인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였다 빗발치는 비판의 기자회견을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십시오. 백골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뜻하게 얘기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백골단의 뭐 명칭이나 실체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민전 의원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좀 다르죠. 지금 여당에서는 뭐 강력히 이건 묵과할 수 없다, 징계해야 된다. 근데 여당에서는 뭐 사과했으니까요. 뭐 징계까지 가야 됩니까? 약간 이런 반응인데 김민전 의원도 반응을 좀 보였죠.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을 한 걸 철회한다. 근데 했는데 철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철회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좀 정확한 뭐 정보 배경 파악 못한 채 기자회견 주선한 거 송구하게 생각한다. 사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백골단 명칭 뭐 이게 이제 그 어제 왔던 청년들 모습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좌파의 명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뭐 이런 것까지 뭐 쓰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정주 소장님, 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김민준 의원께서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뭐 징계 절차를 통해서 뭐 제명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논박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좀 이제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의정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으면서 아니 본회의장에선 잠을 자질 않나. 그 한두 번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요한 자리에 잠이나 자고. 그다음에 백골단에 기자회견 하는데 백골단이라는 부분들을 잠깐 백골단이 뭐지 쳐보면 되잖아요. 예. 그걸 알았을 때는 본인이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중단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좌관 탓을 하면서 보좌관 열었고 나는 그냥 소개만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한 기자회견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이런 등등에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 창피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본인 어떤 삶에도 또 훨씬 더 이득이 되고 다른 동료들한테도 국회의원이 이 정도 수준이야? 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비밀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본인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그만하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철 위원, 사실은 백골단이라는 표현이 이게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이런 건데 이걸 소환하면서 지금 당에는 큰 부담 아닙니까? 매우 부적절했죠. 저도 대학 시절에 백골단한테 쫓겨서 도망을 한번 가봤는데 아주 그 무시무시한 분들입니다. 저 사실 그런 그 단어나 그리고 그런 식의 그 사람들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저는 뭐 결론을 내리고 싶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지금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국회 안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원칙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김어준 씨도 지난달에 과방위에 나와서 한동훈 사살설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놨죠.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그것도 발언을 하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버젓이 마이크를 줍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국회가 그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인데 여전히 국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여야 모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팬덤에 기대거나 극단 세력에 기대는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저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사과했으니 이제 다시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숙하면 되는 것이고 과도한 제명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야가 모두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맹륜이라고 표현되는 국민의힘의 2명의 의원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주제는 영상으로 먼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인플루엔자가 예년 대비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르신, 임신부,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꼭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약간 분위기가 다른 주제 잠깐 좀 다뤄보죠. 지금 밖에 보시면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감기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도 참 많이 보입니다.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감기가 대유행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게 독감이거든요. 자, 이 얘기 잠깐 해볼 텐데 지금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 신현영 전 의원은 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하셔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질문 좀 드릴게요. 감기 얘기가 워낙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게 대유행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유행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 독감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 환자들이 병원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면 독감 양성의율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코로나 우리가 겪으면서 마스크 열심히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 그동안에는 코로나 감염 외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에는 사실은 노출된 기회가 적었다. 그런 면에서 독감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항체가 생기는데 그동안에 그랬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동안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이래서 그럴 기회가 이걸 기회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걸릴 일이 없었다 이 뜻입니까? 그걸 면역 부채라고 하는데요. 표현으로는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스크 안 쓰고 집단 생활 다시 돌아갔고 여러 가지 유동 인구들이 많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노출 안 됐던 인플루엔자라는 독감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되면서 12월부터 쭉쭉쭉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아마 학교들이 방학을 하거나 조금 더 그런 이유로 줄어들 예측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날씨가 오락가락, 기온의 그 일교차가 매우 심하고 이런 것들이 또 면역력으로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춥다 보니까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이렇게 독감뿐만 아니라 많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증가 추세에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병원 있습니다. 찾는 분이 많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늦더라도 꼭 맞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1월, 2월 되면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약간 좀 늦었다고 한 11월쯤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맞아도 됩니까? 보통은 9월, 10월에 맞으면서 미리 예방을 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가 생기는데 2주 정도가 걸리는데요. 지금은
그 독감 A형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2, 3월이 되면은 B형이 유행을 할 것입니다. 아, 또 B가 옵니까 이번에는? 예.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맞으면 항체를 보유할 수가 있고 예. 앞으로 2, 3월까지 지속될 수 있는 독감의 그런 위험성에서는 안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임산부, 소아 그리고 노인 같은 고위험군들은 더더욱이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요즘에 감기가 하도 퍼져서 지금 나오신 김에 좀 자세히 전문가로서 이제 말씀 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정치 관련 주제로 넘어가 보죠. 여기에는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계엄 전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당 야당 이름이 써 있는데 계엄 전으로라고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정당 지지율 좀 봐야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당 지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마지막부터 올해 1월 두 번째 주까지 딱 그려져 있거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계엄 사태, 탄핵 정국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1월 4주에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이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러나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는 계엄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킬 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3주째는 굉장히 거의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어요.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랬다가 지금요 이게 좁혀지면서 1월 둘째 주는 또 거기서 거기로 좁혀졌어요. 그러면은 계엄 사태 전인 11월 말과 지금이 거의 여야 상황이 같아진 거예요. 지지율상으로 보면은. 이거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홍석준 전 의원님. 왜 이렇게 좁혀졌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엄절 지지율, 계엄 전 지지율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이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예, 비상계엄 12월 3일 이후에 비상계엄으로 놀랐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물론이고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서 한때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골든 크로스, 지금은 이제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겼다는 일부 조사는 또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어떤 그 비상시국에 너무 지금 민주당이 탄핵 남발을 하면서 또 지금 그 내란 수괴다, 또 내란 어떤 공범이다, 내란 선전하면서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다. 예를 들면 특히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까지도 이제 탄핵을 함으로써 권한 대행이 비상시국을 좀 수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을 하는 거라든지 또 뭐 이렇게 뭐 내란죄다, 내란 수괴다 이렇게 그 많이 이제 프레임을 짜서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막상 또 헌법재판소에 심리 들어가게 되니까 또 이 형법상의 내란죄를 제외를 뭐 하는 거라든지 또 지금 현재 그 한남동 현직 대통령 관저에 이렇게 그 불법 어떤 그 체포 영장을 지금 현재 그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좀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거라든지 그런 등등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골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전 의원님,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이 지지율 모습, 뭐 오늘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지지율도 비슷하게 보여요. 굉장히 여야 상이 좁혀지고 있어요, 지지율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대로 내려간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올라간 상황에서 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당황스럽죠.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지표이죠. 지금으로서는 계엄 이전에 그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한 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국민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에 대한 비율이 70%대였다가 60%대로 그게 또 내려갔다는 내용도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12월 3일 이후에 지금 한 달 넘게 이렇게 대처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의식들은 더 큰데 제1당인 민주당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예. 처음에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는 아마 민주당이 48%까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아마 처음 국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구도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뭐 탄핵이나 예. 아니면 최상목 대행의 고발이나 조금 더 민주당이 과격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 일방통행을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데에 대한 뭔가 우리 국민의 균형과 견제 심리가 예. 작동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오래 지연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대해서 오히려 비상계엄에 대한 상황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뭔가 정쟁의 그런 사안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요소들이 되면서 다시 그런 정당 지지율로 회귀하게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정성호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이 인터뷰한 내용처럼 민주당이 조금 더 현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도 뭔가 다음 정권에 있어서의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이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에 대한 경종을 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전해드렸죠. 정당 지지율 조사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여론조사는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대선 주자 어떻게 보면 뭐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사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비교가 돼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5명을 좀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이 약간 검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게 한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니까 한 달, 지난달과 비교해 봤는데 일단 전체로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선 주자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연 앞서기는 합니다. 그런데 12월 조사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떨어졌어요. 12월에는 37. 근데 지금 오늘 공개된 건 32입니다. 다른 주자들은 비슷하게 나오죠. 한 달, 지난달이나 오늘 나온 거나. 다만 김문수 장관은 조금 차이가 보이죠. 12월과 1월 조사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우선 홍석준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숫자가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5%포인트 차이니까 뭐 여러 가지 오차 범위도 고려해서 하지만 일단 절대값 자체는 낮아졌어요. 네. 이거는 무슨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낮아진 거는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진 거하고 사실은 이제 연동해서 같은 맥락입니까?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물론 뭐 여야를 떠나서 특히 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뭐 원탑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또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거부감.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부감이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40%가 훨씬 더 넘는 그런 여론조사도 그런 있습니다. 거부감을 조사한 조사에서 1등으로 나온다. 압도적인 1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파 지금 보수 진영의 지금 그 지도자들은 뭐 이렇게 잠재적인 후보자들은 다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지만 한 자리 숫자들이 미미하지만 그것이 이제 향후 이제 경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벤트 효과를 통해서 이제 폭발 상승할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좌파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럴 어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없으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지지율이 좀 굉장히 좀 폭락할 그런 어떤 내연성도 굉장히 많이 있다.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과거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후보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1등을 대선 후보로서 달렸던 것과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그때 상황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영진 의원님 지금 홍석준 전 의원의 말씀은 여당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들의 지지율이 사실 한 자리 숫자라 다 고만고만하다. 그러나 숫자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수렴이 되면 꽤 폭발력이 있을 거 아니냐.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다른 누구가 있느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위험 요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신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래도 지금 그 진보 쪽의 후보자들의 총합과 예. 그리고 이 여당인 지금 보수 쪽의 후보자들의 총합하면은 36대 26 정도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 예, 지금 전체가 다 나왔어요, 지금요. 예, 저 질문은 사실 오픈 퀘스천이어서 장래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누가 후보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질문이 그렇게 나중에 정말 선거를 하는데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1대1 구도에서의 그런 지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5%가 빠졌단 말이죠. 예. 진보 진영에서의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후보를 예.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 뭐 우원식, 조국, 김동연 1% 2%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전체적으로 진보의 지지자들이 빠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같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보수에서는 김문수 지금 장관이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김문수 장관 지지율 내용이 두 번째로 지금 2위로 돼 있는데 예.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나온 거는 8% 기록이요. 근데 12월 조사는 2%니까 글쎄요. 무슨 여전히 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변화가 보이는군요. 저렇게. 예. 되돌아보면 김문수 장관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한 거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사과하는 그 본회의장에서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인사하지 않았던 지금 나오는 장면이죠. 요거 좀 영상으로도 따로 준비돼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죠.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네, 신혜영 시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영상부터 소개해드렸는데 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저 영상에서 앞에서 유인촌 장관이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정말 성인군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건 보수가 이 설문조사, 여론조사에서 직결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저거 외에는 최근에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당 지지도에 대한 결과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도는 아마 보수가 집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마치 큰 트렌드의 변화로 읽는 거는 과잉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시간도 많이 조기 대선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고 그리고 후보자들이 상당히 보수 진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면서의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요. 예. 특히 지금으로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 더 이런 비상계엄을 사태를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훨씬 더 겸손하게 그리고 중심을 잡고 정말 다음 정권의 그런 지도자감이다라는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도층에 더 많은 그런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김문수 장관의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선 주자 잠룡으로 꼽히는 분들의 지지율이에요. 선호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갑자기 좀 올라갔어요. 절대값 자체는 여전히 한 자리긴 하지만 올라갔어요. 눈에 띄게 보입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신영 의원 그 분석에 좀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저 조금 전에 저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사실은 깊은 게 당시 서영교 의원이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듯이 아니면 군대 어떤 그 이제 장교가 사병을 대하듯이 일어나서 인사하라,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국무위원들이 그에 따라서 이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꼿꼿하게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을 이제 견지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거에 김문수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어떤 거라든지 또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런 어떤 우리 국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소신 있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좀 됨으로써 김문수 장관의 어떤 독특한 이런 어떤 인생의 어떤 캐릭터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좀
연관돼서 지금 국민들이 특히 우파 보수 국민들이 이제 김문수 장관을 장래 지도자감으로 지금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 본인은 내가 대선 후보로 이게 거론되는 자체가 참 불행한 일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불행하다 이 자체가. 예, 겸손하게 말씀은 이제 하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갑자기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고 김문수 장관은 잘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의원 3선이 경기도지사 그 재선까지 그렇습니다. 하고 예, 또 과거에는 또 노동운동으로 굉장히 또 단련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벼락 어떤 깜짝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이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지지율 조사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이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지지율 조사. 여기 보시면 김문수 장관이 보수 진영 주자 중에는 1등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다음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잖아요. 여긴 변화가 없어요. 그냥 5%, 6%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 한 12월 조사나 지금 조사나. 홍석준 전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별 변함이 없이 저렇게 되고 김문수 장관이 더 앞서 나가는 이런 상황. 이게 예상된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뭐 몇 달 동안 그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압도적이었어요. 그동안은. 한때는 이재명 대표와 뭐 그 장내 그 지도자 조사에서 비슷할 정도까지 한때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이제 대통령과 너무 이제 차별화 내지는 또 각을 좀 세우면서 점점점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특히 이제 이번 비상계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이제 폭락을 했다. 그런 어떤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한번 폭락한 이런 어떤 지지율이 회복하기는 결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파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그 차지하는 전반적인 비중 혹은 인상은 지금 총선에서도 결국은 뭐 비대위원장으로 참패를 했고 또 이런 어떤 비상계엄 내지는 당이라든지 진영을 어렵게 만든 대표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많기 때문에 결코 한동훈 대표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지금 현재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도 의외라고도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이때까지 어떤 삶 전체가 조망이 좀 되면서 지금 갑자기 이제 그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론조사는 자주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요. 그리고 요즘엔 또 대선 주자 관련된 여론조사도 꼭 들어가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내란 특검 법안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국회로 다시 와서 표결에 붙였지만 이게 부결돼서 폐기가 됐죠.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뭔가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이걸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그 내용 키워드로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치 아픈 여당이요. 지금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당이 골치가 아플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늘 민주당에서 어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핵심은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앞서서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는 걸 수정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당 내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내놓은 이 수정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뭐 박스갈이다 이거 비판적으로 나오면서 뭐 약간 논의 가능성 열어뒀거든요. 근데 신영영 전 의원님, 만약에 논의를 했는데 뭐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민주당이 발의한 이 특검법안이 아까 속보도 나왔지만 지금 절차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서서 특검법안, 내란 특검법안도 최종적으로 2표 차가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됐거든요. 자, 만약에 이대로 쭉 가서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통과되겠죠. 이제 법사위 소위가 통과됐으니까 법사위 전체의 그다음에 예. 본회의가 가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여당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예. 그래서 특검의 명분을 더 강화시킨.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 이거 거부하면 정말 국민에 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말 내적인 갈등과 양심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곧 그 뜻은 만약에 이게 가서 또 정부에서 문제를 삼아서 다시 거부권 행사가 돼서 재표결 붙여들어도 이번에는 뭐 300명 제적 기준으로 하면 200표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승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승분수를 던진 겁니다. 오.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여야 합의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마냥 반대만 하고 있어도 돼? 라는 또 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뭐 지금 트집 잡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해석을 해놨다. 그래서 예.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 포함하는 게 정말 이게 뭐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검법을 거부할수록 국민들은 다 알게 됩니다. 아, 국민의힘이 내란의 특검을 거부하는 거지 이 법안에 대한 위헌적인 것 때문에 트집 찾는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특검법에 발의를 하고 여야가 같이 소통을 하면서 뭔가 수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고 패싱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이냐 당연히 정제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8명의 비상계엄에 그런 해제 의결을 했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 그리고 일부의 여당의 의원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여당이 발의를 할 건지 아니면 또 이번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정말 내란 특검법을 반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지금 여당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 대신에 그 내란 특검의 그런 열차는 계속해서 가동이 될 거고 결국에는 2명만 더 마음을 바꾸면은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갖고서는 야당으로서는 따박따박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렸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뭔가 요청을 하죠. 좀 속보로 나왔습니다. 위헌 요소 없는 특검을 요청했어요. 더 보겠습니다. 내용.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해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안 마련해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안 좀 마련해 주세요. 다만 위헌 요소를 좀 없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논의 좀 하라는 거예요. 합의해서. 홍석준 전원님. 이렇게 최상모 권한대행이 요청까지 했고요. 근데 앞서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발의한 이 특검법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있었잖아요. 특히 국민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 공수처 가는 거 문제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검에서 내란죄 수사를 하면 된다라는 게 많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다른 거는 이대로 그냥 국민의힘이 반대만 하지만 민주당에서 저걸 쭉 몰아붙여서 본회의가 통과되고 나중에 다시 또 재표를 붙이면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걱정이 여당 내에서 나온다고 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내거나 아니면 민주당과 타협할 가능성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권성동 대표가 그 자체적인 그 내란 특검법안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다. 발의하겠다. 예. 아니 근데 이제 발의를 할지 아니면 이제 같이 이제 그 민주당과 의논을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그 민주당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 한번 그 거부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그 재표결을 걸쳐서 이제 폐기가 됐는데 또 뭐 하루도 안 돼가지고 거의 뭐 졸속 초스피드로 또 하나 냈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가지 수정해서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이게 뭐 그 같이 의논할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해버린 거죠. 지금 민주당이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는 저는 정말 생각을 1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보십시오. 입법 각종 어떤 법안을 지금 마구잡이로 막 그 양산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또 탄핵 폭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 헌법재판소에서도 감사원장이라든지 또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어떤 그 검사들의 탄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질책을 하면서 각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조차도 보면은
너무너무 지금 이제 졸속으로 하고 있다. 지금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위헌 요소 있다고 이제 문제 삼은 게 이제 특검 이제 추천권인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하나 없어졌습니다만 일단은 그 특검 사유가 보면은 기존에 내란 특검이 14가지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외환 유치까지 더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거의 전 분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비상계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완전히 지금 정쟁용으로 모두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떤 종류의 또 예를 들면 군사보안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안 관련 것도 다 지금 현재 다 포함시키겠다. 심지어 시민 단체들이 고발하는 것도 지금 다 포함시키겠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완전히 정쟁용으로 이것을 악용하겠다는 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내란 특검은 저도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이거 좀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그러면 그 사유를 좀 주면 국민의힘이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지금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이제 그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공수처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것이 저는 합리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면은 여당 내에서도 뭔가 논의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요. 이 내란 특검법이 결국에는 관철이 안 됐잖아요. 폐기가 됐잖아요. 결국에는 몇 차례까지 뭐 투표를 했지만 이걸 놓고 아니 이거 처음부터 타협을 하면서 가지고 시간만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또 나왔어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당 의원들을 다양한 형태로 접촉하고 또 대화하고 또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바로 표결하는 것보다는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협의를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제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뭐 제3자 특검이 임명되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함을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했다고 하면 이탈표가 좀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좀 더 했어야지 이탈표 이런 거 좀 늘었을 거 아닙니까? 준비를 안 하고 좀 더 적극성을 보였어야 되는 건데 이런 지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또 약간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을 통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관료 출신의 삼선 의원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애초에 했으면 한 번에 통과한다. 제3자 추천으로 애초에 했으면 통과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 박상대 원내대표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은 아니 될 때까지 한다는 것 외에는 무슨 전술 전략이 있었습니까? 계속 하는 거 말고는 이런 지적. 또 다른 의원은 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롱하는 게 다반사인데 이게 무슨 협의가 됐겠습니까? 또 이런 지적까지도 뒤늦게 좀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전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발의까지 가고 그전엔 다 이게 부결돼서 폐기되고 약간의 민주당 내용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좀 보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협상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는데 예.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엄중함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워낙에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크기 때문에 빠르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용해서 총력을 다해라는 주문에 대해서 강경파들이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대응을 해왔던 것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빠르지 않게 됐잖아요. 지금 상황이. 물론 이게 뭐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용을 수정했으면은 이번에 통과된다는 100%의 보장은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비판일 수는 있으나 다시 한번 21대로 회귀해 보면 그래도 원내수석, 각 당의 원내수석은 물밑에서 소통도 하고 조절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싸울 땐 싸우고 그리고 협상할 땐 협상했거든요. 근데 22대로 가면서 더 그런 부분들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불신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내에서도 어차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발목 잡으면서 안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야 돼. 이런 목소리가 더 탄력을 받았던 것에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면에서 협상파를 강조하는 그런 정성호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님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순차적으로 상호 존중하면서 그래도 제1당으로서
할 것은 협상하면서 가자라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제3자 추천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과 만약에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의지가 있다, 발의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소통해 가면서 이걸 여야 합의로 끌어내는 내란 특검법이 가장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보기 좋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와요. 민주당의 그동안 네. 모습, 지도부의 모습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형태가 아니었고 타협을 해보자, 만나자 이런 형태였으면 국민의힘 내부가 좀 더 흔들렸을까요, 조금? 좀 더 흔들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나타났던 지지율에도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시국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지금 강압적으로 압박만 하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어떤 다수 의석만 앞세워서 압박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으로 와 닿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어떤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조차도 민주당의 이런 어떤 압박만 하는 이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이제 부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민주당이 이런 어떤 시기일수록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민주당에게도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저는 이런 어떤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는 바람직할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여당 내에서도 내란 특검법 이거 수사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란 특검법은 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일단 공수처가 분명히 이제 그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 기관에 있던 강압적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체포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특검 아니겠냐는 여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뉴스7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에서 총기 등 화기 사용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기고 있는 미국 LA 산불에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씨의 자택도 전소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MBN 뉴스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